재보궐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전국을 전망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네, 전용기 의원님 경기도 화성시 정지역구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위 운영위 소속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회 2개 하시려면은 뭐 정신 없으시겠습니다. 어제도 국토위원회에서 증인 의결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가서 증인 의결하고 다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고 네.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또 전화 인터뷰까지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재보궐 선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여야가 이렇게 둘 다 우세 지역에서 2석씩 가져간 것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삼는 여기보다는 우세 지역에서 승리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화도나 부산 금정에서도 아주 열심히 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아주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민심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지점에서 그래도 부산 금정과 강화도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것이 민주당이 조금 더 겸손하게 국민들 곁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들게 하였습니다. 네, 기본은 했지만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을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금정구 선거 경우에 사실 후보 단일화까지 야권이 이루어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혼전이다 쫓아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과는 20% 이상 차이가 나버렸거든요. 예,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던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과거부터 부산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험지라고 불리운 곳이 금정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심판의 성격이 있는 선거고 이번에 재보선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가 아니었나 싶었었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력 투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많은 포인트 차를 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저희 민주당이 우리 풍정 국민들께 조금 더 겸손하고 더 살갑게 다가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지점입니다. 이 금정구 선거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발언이 상당한 간표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배 의원께서도 잘못을 인정하셨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해서 윤리심판원에 회부가 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적절성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추가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간표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영광 군수선거요. 3파전으로 아주 팽팽하다고 계속 선거기간 내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낙승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이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었는데 네. 지속적으로 저희 지도부가 관심을 가졌고 저도 영광을 한번 내려갔을 정도로 전국적인 이슈가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 주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열심히 영광 발전 이렇게 봐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선거에 임해주신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기세를 올렸다가 결과가 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조국 혁신당에는 주어진 임무는 분명하게 남아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후보인 분이 훨씬 더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더 잘할 것이다라는 평가인 것이지 굳이 조국 혁신당과 비교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예. 이거가 흔들릴 상황은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 상황이 안 돼 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영광 선거가
이렇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뒤집히는 선거 결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혹시나 언론이나 여러 측면에서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네. 그러나 영광 선거나 다른 선거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11월에 두 개의 선고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네. 관련. 그런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들 전망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라고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사정정도로 흔들어 갈 것이고 그 지점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야당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의 흔들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감 말씀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국감위원회를 두 개나 하고 계셔가지고 우선 국토위. 예. 이 지금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그 체감도가 높은 이슈인데 그런데 워낙 보궐선거가 있어서 그랬는지 조금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이 국감 그 국토위 국감은 어떤 현안들이 중요한 현안들이었습니까? 어저께는 이제 허그 주택보증공사와 네. 부동산 원에 대한 국정감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전반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저는 보궐선거기보다는 지금 전국 상황 자체가 이 김건희 국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정치적인 현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덜했나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부동산 현안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같은 이런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다뤄지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측면에서 지금 그 허그에서 하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지점에서 저는 허그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운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고 종감 전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요구하는 안들이 많아서 종감까지 보고 보면 부동산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요. 예, 그렇습니다. 허그에서 전세 사기가 만연하고 지금은 사후 약방문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게끔 제도를 개선을 했어야 됐는데 지속적으로 사기꾼들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고 사각지대를 파고들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대응책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어저께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네.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허그에게 전세 사기 사후 약방문식 이런 정책보다는 애초에 그런 사기꾼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정도의 보증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이고 이 지점 또한 국토교통부와 허그가 협의를 해서 종감 직전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동산 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지만 뭐라고 하죠? 그 부동산의 위장전입의 허점과 부실한 부동산 통제 같은 경우에도 종감 직전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종합감사 직전에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해당 내용들이 나오면 아마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국토교통위원회가 어제 낸 결론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마침 우리 의원님과의 대담 직후에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문제를 다시 짚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왕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부동산 동향이 사실 안정적이지는 못하죠. 이것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데 부동산 정책이 저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어저께도 참고인으로 나왔던 분들께서 분명히 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했던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보증 취소를 당하면서 또 다른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들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건설 경기가 안 좋은 지점을
미뤄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저희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것이고 종감 직전까지 개선 방안을 가지고 오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영위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운영위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또 강하게 충돌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상황 좀 전해주시죠. 처음에는 여야가 함께 운영위원회실에 들어와서 의사 진행 발언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강력하게 증인 채택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본인들의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지점을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단독으로 31일과 11월 1일에 있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고 그렇게 산회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네. 여야가 채택하고 싶은 증인들이 다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 여당이 채택하고 싶은 증인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야가 서로 협상해서 결국은 조정을 하는데 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를 보면 야당 신청 증인은 전부 채택됐고 여당 신청 증인은 전부 빠져버리는 식으로 결과가 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좀 정상적인 국회의 어떤 그 운영에서 좀 많이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갖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정상적인 국회를 원했다면 정상적인 증인들을 채택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앞두고 있는 국정감사는 현직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런 증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진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국정감사에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권력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과거 권력을 불러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그냥 전쟁을 만들기 위한 요소다라고 해서 합의가 안 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집권한 것을 까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재명 대표까지 증인을 신청해가지고 이것을 정쟁화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권력인 현재 대통령실을 감사하기 위한 증인들을 신청하는 것이 맞지 정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를 부르는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제안했던 그런 증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어제 그 야당이 신청한 증인들은 다 채택이 됐는데 모두 몇 명이 채택된 겁니까? 한 30명 가까이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증인들 혹시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기억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지금 현안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명태균 씨도 증인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다양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으로만 얘기를 하면 현재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런 내용들과 포함돼서 한 35명 정도, 30명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네. 예, 다른 상임위에서도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씨나 이런 인물들을 증인 채택을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운영위에서도 이런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동행명령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을 할 것이고요. 운영위원회에서만큼은 더 강력하게 이분들을 신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현안들이 하나하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업무의 그 연장선에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을 직접적으로 감사하는 그 국정감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께서나 그리고 영부인과 관련된 의혹을 가지신 인물들께서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더 강력하게 증인들을 모시고 이분들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야당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통령 관련 인물들을 부른다. 결국 이게 대통령 공격하기 위한 국정감사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거부하시지 않았다면 부르지 않을 증인들까지 다 부르게 된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은 전체 우리나라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높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점들을 균형하지 않고는 대통령실의 감사가 저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에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한 그런 증인 신청이 있었던 것이지 네. 비단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감사에 대한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국정감사와는 별도로 네. 그동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제2 요구에서 부결된 이후에 다시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따로 추진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국회법을 개정해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그 처리 계획을 일정을 어떻게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까? 처리 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법은 이번 국회에서 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새로운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새로운 의혹들을 담아서 저희가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만들 것이고 네. 그 법이 발의되고 나면 발의된 이후에 일정들이 하나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법을 다시 올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말씀하신 거고요. 자, 그와 별도로 상설 특검도 추진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이 상설 특검을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회 규칙 개정을 먼저 하고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원래는 여야 동수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규칙이 있어서 그것을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정부 여당은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수차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하셨고 여당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참여한 상태에서 특검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 새롭게 국회법의 규칙을 개정해서 야당이 추천해서 특검을 임명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국회 규칙 개정으로 이제 그 돌파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네. 다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설특검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새로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국회 규칙은 법률의 하위인데 이 하위 규칙을 갖고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야당이 추천하는 이 상설특검 후보를 이제 두 사람을 추천을 할 건데 네. 그 경우에 대통령이 그거 임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냐고 하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법률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위 규칙을 통해서 추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이후에 저희가 임명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승인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법을 가장 잘 지키시는 분이고 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저희가 추천을 한 것이고 그 추천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께서는 그 의무를 잘 지키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이 정치권의 명태균 씨의 이 이딴 폭로로 정치권이 굉장히 특히 여권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 보시기에 또 야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명태균 씨의 이 이딴 폭로와 주장 이게 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충분히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 저희가 믿을 수는 없지만 네. 지속적으로 나오는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이 의혹들의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대통령실의 대응입니다.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해왔다면 이 의혹들이 키워질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키워질 이유도 없는데 지속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하는 해명들이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에 신빙성을 올리게 되고 국민들의 관심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대통령실 앞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것들은 모든 의혹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끔 팩트체크를 하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정확한 맥락도 짚지 못하고 팩트가 맞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해명을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국이 꼬이는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대통령실의 공백이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 명태균 씨 의혹은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정하고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는 것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하셔야만 의혹이 확실하게 해소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 네. 이제 마무리 이제 처분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예. 어제는 검찰 내부에 레드팀을 구성해서 한 4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소 불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검찰이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법원에서 인정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런 관련된 보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레드팀을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을 한번 만들어 보고 본인들끼리 토론을 해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양심이 있는 검사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를 불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대통령 부인인 영부인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불기소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검찰의 앞으로의 향후 이런 미래에도 전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그저께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탄핵이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오늘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7명 이상이어야 심리한다고 하는 헌재 법에 의해서 탄핵 그 헌재 자체가 이제 마비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데요. 예.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라고 한 그 위헌 소송을 이제 인용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6명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6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운영을 하게끔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상황 관련해서 국회 몫의 그 헌법재판관 후보를 국회가 3명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의 그 관행과는 달리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추천이 안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또 헌재의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평가하십니까?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모든 관행들이 깨졌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국회와 그리고 대정부 간의 이런 관행들을 깬 거는 윤석열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시고 실질적으로 국회 운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는
결국에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에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국회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 그 차원에서 헌법재판관도 저희가 2명을 추천해야겠다라는 입장을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는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죠. 6명으로 결정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래 법률에 명시된 대로 다 함께 있는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조금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네.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신속하게 뭐 둘이건 하나건 그거는 네. 여야 간의 협상할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공백은 만들어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차원에서 법원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저는 전적으로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 추천 몫은 이제 원내대표의 결정만 남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이럴 경우에 예. 민주당 몫과 국민의힘 몫이 이렇게 1대1이고 그다음에 여야 합의가 하나 이런 식의 이제 관행이 있었다고 치는데 예. 뭐 그게 민주당이 둘을 추천하든 하나를 추천하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면은 이걸 다 받아주는 게 그동안 국회 관행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지난번에 있었어요. 인권위원 표결 때요. 예. 그러면 이게 서로가 최소한의 신뢰도 없이 이게 협상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합니다. 사실 인권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율투표였기 때문에 네. 그 지점을 지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나 추천한다고 아무나 받아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개개인의 의원이 국민들을 다 대표하시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 그리고 국민의께서 위임받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다 재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과거에 신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겠고요. 네. 아마 그 인권위원들은 확실히 국민의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추천을 했던 분이시고 헌법재판관들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모두 고려한 채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인권위원회 부결과 지금 현 상황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투표 이것을 예단하기에는 좀 어렵고 맥락은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그 여야 양당이 추천한 것이 최소한 존중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존중될 만한 사람들로 좀 추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권위원들은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한다만 네. 헌법재판관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오더라도 저는 크게 부결되거나 그 신뢰가 깨지는 일들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